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운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투자 이야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지금 당장 제 유튜브 내에서 투자 카테고리가 따로 하나 있는데 거기 조회수 보시면 알 거야. 완전 존망이거든. 아무도 안 봐. 잘 안 봐. 근데 항상 투자 얘기는 내가 왜 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제 2021년 연금펀드 투자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참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없거든요. 2년 넘게 글을 안 쓰고 있는데 근데 해마다 12월이 되면 그 투자 상담이 들어와. 연금펀드에 들어와. 아무래도 세액공제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세액공제 아무래도 특히나 나라에서 워낙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노후 대비가 개판이니까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400만원 한도로 이제 연금펀드 납입을 하면 66만원을 돌려받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16.5%의 확실한 고정 수익이 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말로 지금 와가지고 16.5%짜리 그 예금이 있다 가입하려면 다 가입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당장 이제 연금 소득세가 나중에 나오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약간 다른 게 연금 소득세가 3.5에서 5.5로 저율과세 되는 건데 원래 뭐 이게 투자하잖아. 투자하면 이제 이자 소득세가 또 15.4%가 나오잖아. 그게 특히나 이제 해외 펀드 그렇고 이제 뭐 해외 ETF 요새 많이 하는데 ETF 같은 경우도 250만 원 초과하면 그거는 양도 소득세로 22%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연금 펀드의 그거는 저율과세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연금 펀드는 이게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이거 가입 안 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앞으로 독거 노총각 노처녀로 살 사람들 많잖아. 이건 무조건 가입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2021년 연금펀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 투자 비율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올해 연금펀드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1억 한 3천 정도 들어있는 연금 계좌고요. 포트폴리오는 모두 다 공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공개하면 고객님들이 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뭐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근데 전체적인 투자 비중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빨간 거는 제가 좀 할 말이 있는 펀드들은 빨간색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채권 펀드.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올해 3월 달에 들어간 펀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가 2020년은 솔직히 이건 내 자랑해도 돼. 내가 존나 잘했어. 2020년은.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2018년 말부터 채권 비중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 펀드라는 건 굉장히 긴 투자 기간, 롱텀으로 보고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거진 몰빵을 때린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게 맞단 말이야. 근데 제가 2018년부터 채권 비중을 높였어요. 거의 60% 이상으로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갸웃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증권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왜 높였는지 알 거란 말이야. 증권 쪽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2018년 말부터 이게 왜 뭔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 터질 것 같다란 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의 성질이랑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낮으면 낮을수록 작은 호재에도 쉽게 반등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작은 악재도 쉽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이러나 저러나 주가는 팔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 증시 뭐 평균 PER이 올라간 것도 있지. 사실 뭐 지금 와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멀티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지만서도 근데 이때쯤 이제 그 미국 증시의 평균 PER이 원래 보통 한 16 정도 나오거든요. 1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0 정도 높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고평가라고 보는 게 맞는데 사실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었어. 왜? 이때까지 그런 뭔가 전 세계 금융 역사상 제로 금리라는 게 생긴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금리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 적정 밸류에이션을 알 수가 없었고, 실제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미 증시의 성적, 결국엔 증시의 성적대로 가잖아. 괜찮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채권 비중을 놀렸던 건 뭐냐면 증시 주가라는 게 쉴 새 없이 달려온 거야. 2008년부터 계속 달려왔어. 조정이 한 번도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은 오겠지라는 것들이 이제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자 해서 2018년 말부터 기다렸죠. 1년 넘게 기다렸지.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갔던 게 채권 비중을 째갖고 들어갔던 게 아마 내 유튜브도 남아있을 거야. 내가 삼성전자 맨 처음에 사지 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사라고 말한 적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삼성전자를 맨 처음에 사지 말라고 말했던 건 너희들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 개별 종목 변동성을 제어 못한다고 감당 못한다고 그러니까 ETF 사시라고. ETF 지금 사셔도 그 안에 30%가 삼성전자로 돼 있거든. 그걸 사라고 말한 의미에서 내가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박살이 났어. 그 말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반대로 내가 삼성전자를 사라고 했거든. 여러분들이 왜냐면 보통 떨어지면 사람들 또 못 산단 말이야.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면 부자 될 것처럼 나한테 엄청 욕했거든.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할 때 나한테 욕을 존나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반대로 말했던 거지. 니들 어차피 이 상황 되면 못 살 거라고 내가 뻔히 아는데 근데 지금 사야 된다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1500 그때쯤 됐을 때 이제. 그때 산 사람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리밸런싱을 실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들어간 게 24번, 25번, 26번, 27번 이 펀드들이 그때 들어간 펀드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보면 ETF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게 저 밑에 있는 빨간색 유리 피가로 스마트 인덱스가 ETF랑 똑같거든요. 인덱스 펀드란 말이야. 근데 이때 들어간 인덱스 펀드가 50% 수익률이 났어.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50% 먹잖아. 그럼 저는 원래 이런 경우 먹고 째요, 바로. 바로 이익 실현하고, 바로 또 리밸런싱을 들어가거든. 그래서 바로 채권으로 쟁겨 놓는데, 근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량이 많이 풀린 것도 일단 유동성이 엄청나게 터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장 오늘 아침에 뉴스 지금 찍는 시간이 이걸 찍는 시간이 2020년 12월 17일 오전 7시인데 페드에서도 그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기조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봤을 때 주식 비중을 조금 높여도 될 것 같다 해서 다시 65% 정도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주식 비중을 올해는. 그래서 2018년에는 주식 40% 채권 60%였다면 지금 와서는 주식 65% 채권 35%이 정도 들고 가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뭐 이 정도로 맞추기로 했고 바로 또 한 건에 맞히는 건 아니고 시간 두면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일단 제가 주식형 펀드 중에서 비중을 조금 약간 조절한 게 뭐냐면 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저 위에 저게 보이는 게 이것도 들어간 지 많이 안 됐거든요. 원래 제가 중국 펀드는 옛날 고객들은 다 알고 있을 거야. KB 중국 본토로 들어갔어요. 홍콩 H로 들어간 건 SF 플러스 차이나 리치 투게더로 들어갔는데 내가 2015년에 중국 비중을 조금 늘렸거든. 그래서 중국 펀드 같은 경우는 지 좆대로인데 그래서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하는 증시가 전부 다 커플링이라고 하죠. 다 연결돼 있단 말이야. 미 증시에서 다 떨어지면 전 세계 프로그램에도 다 쏟아지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분산 효과가 큰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분산 차원에서도 집어넣는 게 맞긴 맞는데 내가 2015년 때부터 중국 비중을 좀 높였단 말이에요. 낮다고 생각을 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홍콩 H는 차이나 리치 투게더 그리고 중국 본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놓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대박이 터졌어. 이거는 펀드 이게 지금 이 펀드 수익률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제가 가진 그 고객들을 거진 여기서 80%에서 100%까지 났어요. 많이 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매도를 하고 지금 하던 중국 펀드는 제가 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섹터로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스위칭한 거라 보시면 되고 근데 다만 옛날에는 중국 비중이 조금 높아가지고 이걸 낮추고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무조건 들고 가야 돼. 근데 선진국 보면 이제 선진국 비중 중에서도 전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약간 이제 유럽이라던가 이제 영국이라던가 뭐 독일 이런 쪽 있잖아요. 이쪽을 많이 들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언제부터 증시가 좀 어려워진 게 올라가는 새끼들만 계속 올라가는 장이 열리고 있거든. 우리나라도 3전만 독주할 때 보면 지금도 계속 3전만 독주를 하잖아. 이게 먹기가 좀 더 힘든 장이야. 근데 문제는 한쪽이 독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흐름이 바뀌는 구간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일단은 배당주 위주로는 지금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당주 펀드의 그런 낮은 그런 가격이라는 것들은 높은 배당 수익률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롱텀으로 보게 되면 주식에서 배당과 배당 재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미국보다는 약간 유럽 쪽으로 일단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뭐 이제 뭐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제가 말한 선진국인데 유럽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펀드가 보면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대표적으로 그렇지. 그리고 AB 미국 그룹은 그냥 미국 펀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낯익을 거야.
그래서 키움 커트백 EMP 요거는 약간 좀 갸웃갸웃 거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EMP 펀드는 풀바 IBK를 추천했잖아요. 근데 그걸 추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펀드 좀 나오고 나면 좀 오랫동안 관찰하는 편이거든요. 오랫동안 관찰하는데, 그 전에는 키움 커트백 글로벌 EMP가 제일 무난했어. 제일 길었어, 레코드가. 풀바는 지금 와서는 이제 지금 들어간 사람은 풀바로 들어가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쿼터백으로 이제 편입하는 사람이라 갖고, 뭐 들어간 사람은 좀 비교적 최신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IBK 풀바 EMP로 들어가 있고, 그 전에 사람들은 요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손실을 낸 게 미래에셋 미국 달러 우량회사채 증권인데, 요거는 환율이 열려서 그래요. 옆에 보시면 UH 보이시죠? 언헤지란 말이야. 그래서 환율이 열린 거, 앞으로도 달러 약세가 좀 계속될 확률이 높긴 높지만서도, 근데 대한민국은 늘상 말하지만 대외변동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 열린 채권, 특히나 미국채라는 것들은 충분히 그런 보험적인 역할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전 세계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병신되는 나라 중에 하나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 대외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열린 채권은 일단은 무조건 들고 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주식 비중을 여기서 보면 늘리고 싶은 사람 되게 늘리고 싶어 할 거야. 예를 들어 보면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인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나도 투자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힘든 사람이 뭐냐면, 그래, 이런 식으로 되면 야, 이거 인플레 올 것 같은데요, 주식으로 갑시다, 뭐 100% 갑시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나는 항상 그렇게 안 하거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지금 내가 다 보냈어. 내가 지금도 보내고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나랑 거래를 해서 좋을 게 없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야, 극단적으로 갑시다 해서 몰빵 때렸어. 지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빵을 하자고 했는데 내가 하지 말자고 하냐, 그럼 나한테 욕하거든, 나중에. 항상 이런 식으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제가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은 제가 절대로 받고 있지 않아요. 저는 항상 마음 편한 투자를 지향을 한다는 것들이지.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투자라는 건 뭐다? 습관성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몰빵 투자하는 사람들, 내 말 안 듣고 하는 사람을 보면 마지막에 승률이 다 안 좋게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좋게 승률 나온 사람 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튼간에 말하고 싶은 것들은, 채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증시의 급락은 언제든지 한꺼번에 오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항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채권 중에서 중요한 건 뭐다?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내믹 굉장히 괜찮은 채권 펀드, 내가 슈얼서프트 설명했잖아. 괜찮은 게 맞긴 맞지만, 근데 환율이 열린 미국 채권 이런 것도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대략적인 가이던스 뭐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비중, 주식 비중을 조금 높였다. 65까지 올렸다. 그리고 채권은 35로 일단 고정을 하고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굳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펀드일 필요는 없단 말이야. 어차피 펀드는 들쑥날쑥해 지 멋대로란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보다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랑 투자 섹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갖고 투자하시면 분명히 뭐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투자를 할 거면 그래도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연금 펀드가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단 말이야.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연금 보험에 돈이 제일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금저축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공시율 받아봤자 얼마 못 먹는단 말이야. 그거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이전 가능하니까 제가 밑에 이제 제 메일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상담 보내주시면, 제가 그 연금은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 신규라던가 아니면 이전까지는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IRP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이 바닥에서 이제 뭐 10년 넘게 굴러먹은 거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튼간에 오늘 2021년 연금펀드 가이던스는 여기까지고요. 뭐 나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또 이건 꼭 해야겠다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때쯤 다시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